저는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정형외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정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을 접하게 되는 질병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문 용어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은 세균 감염에 의한 이제 감염에 의한 염증을 좀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절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은 아니고요. 대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은 환원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염의 세부 분류로 따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절이 마모되고 손상받으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관절염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다른 관절들도 조금씩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서 다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하지, 고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같은 데는 체중 부하와 관련돼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고, 상지, 어깨나 손 이런 데는 대개는 아니슨으로 인해서 과사염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 연골의 손상,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고, 관절이랑 뼈를 보호해주는 코팅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이 손상받고, 그래서 관절에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을 보식도로 보여드린 거고, 보시다시피 손가락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 하얗게 정상적인 관절 연골이 매끄럽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상받고 까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뼈하고 뼈가 바로 맞닥뜨리고 충돌을 하게 되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지고 양옆으로 이제 관절이 자라가지고 뼈가 자라가지고 관절마디가 두꺼워지고, 이런 게 이제 관절염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활액막염이 중요한 관절염의 소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뼈가 있고 하얗게 보이는 관절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활액이라고 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윤활액이 안에 관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활액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활액막이라고 하고,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활액막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도 관절염인데, 관절염에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관절염에서 가장 흔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절경으로 관절 안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붉게 관절 안에 활액막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하경화라고 해서 역시 이제 관절염의 중요한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연골하골, 그래서 이 관절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를 연골하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연골하골의 부하, 힘을 계속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골하골의 비정상적인 무기질이 침착하게 되고, 연골하골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관절 연골의 변형을 촉진시키는 그런 증상이고요. 엑스레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하골의 경화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얀 띠가 살짝 보이는 게 정상적인 연골하골인데, 계속해서 부하를 많이 받게 되면은 연골하골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하얀색 빛이 선명해지고 두꺼워지는,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반월성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관절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릎 관절 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쿠션 같은 말랑말랑한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체중이 부하되는 것을 분산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이게 외측이랑 내측, 크게 두 개의 반월성 연골이 각각의 무릎 관절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무릎을 잘라가지고 위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안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촘촘하게 섬유질들이 콜라겐 섬유질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탄성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 이게 반월상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얘네가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절 안에 연골 하골이나 관절 연골에 직접적인 충격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환자분의 MRI인데요. 반대쪽처럼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제자리에 존재해야 되는데 안에서 어딘가 찢어지면은 반월상 연골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범퍼를 해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뼈하고 뼈가 바로 맞닥뜨려질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 문제는 뭐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과다 노동, 결국 많이 쓰면은 관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만, 특히 체중부하 관절, 하지에 있는 관절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이나 낙상 역시 관절염의 원인이고, 노화, 많이 쓰게 되면은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역시 관절염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인 위험 인자, 인종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학적으로도 좀 밝혀졌는데,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은 동양인에서 서양인에 비해서 더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염의 발생 위험도는 높아지고요. 또 한 가지, 여성 역시 이거는 호르몬 변화나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하지에 있는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여성분들은 폐경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골밀도, 뼈가 약해지고 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영양 상태 역시 일반적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소적인 위험 인자로는 관절 손상, 외상 이렇게 이제 다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 또 잘 발생할 수 있고, 젊은 연령에서 외상 후에 다치고 나서 이제 조기에 발생한 관절염을 따로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구분지어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이렇게 이제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작업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또 관절 부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신체 활동 역시 위험 문제로 알려져 있고, 발생학적인 문제,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발생학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증이 이제 가장 주된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특히 이제 무릎과 같은 이제 체중부하 관절의 경우에는 하중 부하 시에 증상이 발생하고, 휴식 시 쉬면은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오르는 것보다 내려갈 때 증상이 더 심화되는 게 전형적인 무릎 관절염의 증상이고요. 연발음이라고 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은 안에서 뼈가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마찰음을 연발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에서 뚝뚝 소리 나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그래서 연발음 역시 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관절 종착 또는 부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절이 부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활액파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안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생기고 붓고, 그래서 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관절 운동 제한이나 잠김 현상, 이것은 이제 무릎관절에서도 잘 발생하는데, 반월상 연골이 뼈하고 뼈 사이에서 쿠션 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그 사이에 뼈가 끼이면은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이 잘 안 움직여지고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체, 이거는 무릎 관절도 그렇고 팔꿈치 관절에서도 잘 발생하는데요.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벗겨진 연골이 관절 안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관절 안에 뼈 사이 어디서 박혀서 껴버리면은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이제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필요를 할 수도 있고요. 대퇴사두근 위축, 무릎 관절에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일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적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내반슬 또는 외반슬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O자다리를 내반슬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으로 휘는 이제 X자 다리를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쪽 관절이 주로 닳게 되면은 안쪽으로 휘게 되고 바깥쪽 관절이 주로 닳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휘게 되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은 관절 연골의 심한 손상으로 인해서 변형이 생깁니다. 손가락 같은 이제 관절도 변형이 잘 생기는 관절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굵어지거나 손가락이 휘거나 이런 변형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진단은 엑스레이로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관절염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방사선학적인 연골 손상 정도와 증상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엑스레이에서 아주 나빠 보여도 통증 호소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확인을 해서 치료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 크게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관절 간격 감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이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고요. 뼈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게 정상적인 관절인데 이 내측 관절을 보면은 이 사이에 간격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존재하는 관절 연골이나 관할성 연골 같은 연골 구조물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그로 인해서 관절 간격 감소가 생깁니다. 연골 하악 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골 하골이 딱딱해지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연골 하남종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무릎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근 뼈하고 뼈가 계속 부딪히고 마찰이 되다 보니까 뼈가 어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어짜라는 골극이 생길 수 있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는 그런 소견들이 보이면은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진단 스케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펠그램이랑 로렌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만든 방법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간격 감소나 연골 하악 경화 그리고 골극 형성에 따라서 정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에서 뭐 1기, 2기, 3기, 4기 나누듯이 무릎 관절도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을 하게 되고 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달리 수립하게 됩니다. MRI 역시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하고 나면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만 조기의 변화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MRI는 주로 이제 연골이나 이런 연부 조직들을 자세히 보기 위한 이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 하골, 관할성 연골 이런 연부 조직 이상들을 조기에 발견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화농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드물게 이제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관절의 천자라고 해서 주사로 관절 안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를 보게 되는데 2,000개 이하 정상의 경우에는 골관절염 이게 지나치게 늘어나 있으면은 화농성 관절염 같은 다른 감염성 반응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화농성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골관절염과 꼭 감별이 필요한데
되게 이제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급성 발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골 관절염의 경우에는 서서히 나빠지는데 화농성 관절염은 갑자기 심하게 붓고 관절에 열감 있고 그러면은 화농성 관절염을 이제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이제 유명해진 질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다발성, 여러 관절을 동시에 침범하고 대칭성, 양쪽이 동시에 이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요통이나 요추부 강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관절염도 감별을 해봐야 되고요. 건선 관절염,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부과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선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게 건선이 심하면 피부에서 관절 안까지 침투해서 관절 부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컬러피 래쉬라고 하는 특징적인 이제 피부 소변이 보이고 이런 걸 보고 감별을 하게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이제 혈액 검사로 되게 감별을 하게 되고요. 혈중 요산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을 잘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통풍성 결절 심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이런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드문데 이제 결핵균으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무릎에만 생기는 좀 특이한 질병인데 색소성, 윤모결절성 활막염이라고 해서 관절염이랑 거의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나 이거는 활액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검사로 감별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라 하는 이제 수술을 안고 하는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차적인 치료, 일단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 중에 10%에서 20% 정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에서도 이것을 혼합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치료의 목적은 뻔한 얘기지만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삶의 질 향상, 어쨌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로 제일 먼저 권장드리는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결국은 특히 무릎이나 이런 하지에 있는 체중부하 관절은 관절의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감량. 운동을 통해서 부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운동치료. 생활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손이나 어깨를 많이 쓰고 있었다든가 무릎을 많이 쓰고 있었다든가 하면은 그런 요인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주로 권장드리는 건 걷기, 자전거, 수영이고요. 사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근력 강화도 할 수 있지만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을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또 수영장에 가야 되고 비교적 최근까지 감염병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환경에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걷기는 평지 위주로 걷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경사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많이들 등산 물어보시는데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관절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권장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요즘 날씨 좋아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실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항상 또 넘어지고 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맹찜질이나 온찜질 역시 수축된 관절의 이완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보통 급성기 증상이 얼마 생기지 않고 관절이 부어 있을 때는 맹찜질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성병변, 오래된 증상에 대해서는 온찜질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에 하는 초음파나 경피적 전기자극 치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요즘은 도수치료 이런 치료도 도입이 되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권장드리는 운동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인데요. 이렇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릎을 쭉 핀 채로 발목을 머리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발가락이 머리를 향하도록 당겨주면은 그것만 해도 이제 종아리랑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는 거죠. 이게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들었다 내렸다 운동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이제 단순하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살짝 든 상태로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로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초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10초, 20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20회 내지 30회 정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역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훈련이고요. 오금 부위, 무릎 밑에다가 뭐 베개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공이나 수건 같은 걸 말아가지고 넣어놓고, 그래서 살짝 무릎 밑에 오금 부위에 저항을 느끼면서 다리를 쭉 펴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바닥을 눌러주는 운동, 이것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른 채로 버티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초, 잘할 수 있으면 20초까지 해도 되고, 그래서 쭉 펴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 10초, 20초 버티다가 쉬었다가 반대쪽 다리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에 20회 내지 3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이제 하지 다리의 근력이 강화되고 이제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데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역시 소염제가 되겠습니다. NSAID라고 해서 논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마토리 디지즈라고 드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소염제 얘기합니다. 염증 반응 억제가 소염 효과가 가장 기본적이고 진통 효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약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그리고 심장 홍파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장관 증상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단순 소염제에다가 이런 위장약까지 동반이 되어서, 아무래도 고령 환자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약 드시는 게 많기 때문에 약 개수를 줄이고자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 가지고도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많이 쓰는 약 중에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불과 한 20년 전에 굉장히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절한 용량으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좋은 소염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의사들이랑 상의를 충분히 한 후에 이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작용은 이제 림프구와 대시세포에 의한 포집하는 방법. 결국은 이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소염 효과를 보이게 쓰나 아무래도 관절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주면은 더 효과는 좋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관절 연골 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관절 안에다가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주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활액막 점성을 회복시키고 윤활 효과랑 층표 흡수 효과를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다만 관절 안에 약을 주입을 하게 되면 심한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에서 한 11%, 이제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주사 직후에 오히려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이 흡수가 되면서 증상 감감을 보이시고요. 경증 및 중증의 통증 그리고 소량의 상출분에 환자에서 고려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에서 이제 캐럴 로렌스 그레이드 1, 2, 3, 1기에서 3기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4기 너무 많이 진행한 관절염에서는 주사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삼출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너무 많이 삼출물이 있으면은 또 주사를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게 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6개월에 3번만 주사 맞아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뭐 3번, 5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주사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은 편의에 따라서 이제 또 진료실에서 확인 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제 수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하는 이제 관절경적 치료 이렇게 이제 관절 안에 구멍 조금만 내가지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제 뼈를 깎아가지고 체중 부하의 속을 바꿔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인공관절 아예 이제 망가진 관절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관절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다른 관절들에서도 다 이제 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경관절, 어깨관절도 되게 경한 경우에는 관절경, 정말 심한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제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경 또는 인공관절. 왕관절이라고 해서 손목관절의 경우에는 관절경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단축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깎아서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합술, 너무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뼈와 뼈를 아예 붙여버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왕관절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잘 고려되지 않는 관절이고요. 지관절,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관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관절경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유합술이나 인공관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 엉덩이 관절경도 이제 관절경을 할 수 있고 역시 도정절골술, 뼈를 깎아서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체중과 축을 바꿔주는 치료 방법이 있고 인공관절도 할 수 있고요. 족관절도 이제 발목 관절은 관절경, 절골술, 인공관절, 유합술 모두 다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절경은 관절된 병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있으면은 미세천공술이라고 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조금씩 내주는 치료 방법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이 하는 치료 방법 중에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를 관절 안에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직들이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관절상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 일부를 잘라내는 치료 방법도 있고 봉합술, 꼬매주는 방법도 있고요. 관절상 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아예 바꿔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골 손상의 상태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활액막염이 제일 주된 증상이라고 하면은 활액막 절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에 굉장히 다양한 삽입구를 만들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릎 앞쪽에 이 두 군데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사용할 수 있고 팔꿈치, 고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모든 관절에서 다 관절경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천공술 이렇게 관절 연골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 연골인데요. 관절 연골이 손상받아가지고 다 벗겨져 있을 때 이 연골 화골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여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안에서 피가 좀 나오고 볼수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조직들이 덮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절 연골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이렇게 활액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활액막염을 제거해주는 제거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무릎에 일반적으로 무릎의 체중 부하의 축은 내측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이 먼저 닳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성한 멀쩡한 외측 관절을 더 써보고자 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경골, 정강이뼈를 일부러 깎아서 이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의 축을 바깥쪽으로 좀 옮겨줌으로 인해서 손상받은 내측을 덜 쓰고 멀쩡한 외측을 더 사용하고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 싶은 환자분들,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하지 않으시거나 하는 분들한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5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특이하게 이제 이전에 전방 십자인 때 재건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상후 관절염이 생긴 상태였고, 체중 부하의 축을 그어보았을 때 완전히 내측에만 체중 부하가 걸리고 있었고, 이제 관절 각도를 재봤을 때 내반이 7.8도 정도. 그래서 안쪽으로 6도 이상 휘게 되면은 이런 격골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벌려주고 안에다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체중 부하가 딱 이제 가운데로 잘 내려오고, 그래서 잘 보행하고 쓰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외곽, 바깥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으면은 원위 대퇴골 교정 절골술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다리뼈를 깎아가지고 체중 부하 축을 바꿔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일 고백 인공 쇄관절 치환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근위경골 절골술이랑 치료 목적은 비슷한데요. 내측이든 외측이든 관절이 다 망가진 건 아니고 한쪽만 손상을 많이 받았을 때 이 손상받은 쪽 관절을 바꿔주는, 그래서 전치환을 하기에는 좀 아까운 상태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측 관절만 많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다 할 것이 아니라 내측만 이렇게 바꿔주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 쇄관절 전치환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이제 심사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60세에서 64세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켈메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에서 4단계, 이제 아주 심한 관절염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만 65세 이상에서는 이 3단계 이상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손상받은 관절을 다 정리해서 깎아서 없애주고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구를 넣어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82세 여성 환자분이셨고, 엑스레이에서 양쪽 다 내측 관절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 그래서 사진 정렬 사진 찍어봤을 때 완전히 내측으로 휘어있는 내반 변형이 있었고, 양쪽 관절을 일주일 간격으로 관절 치환술 시행했고, 그래서 똑바르게 잘 맞춰주고 교정이 되었고, 보행도 훨씬 개선이 되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연령 많지 않았으나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경골이 다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목자형 다리를 보였고, 이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교정을 해서 빠르게 맞춰놓고 보행을 훨씬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이시긴 하지만 50세 여성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보기에는 양쪽 무릎 다 이제 내측 관절이 많이 닳고 내반 변형이 있는 상태였고요. 사실은 수혈적 치료도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환자분이 원치 않으셔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한 케이스고,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주사 2번 정도 하고, 오른쪽이 더 증상이 심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이번에 이제 약 먹으면은 좀 증상 조절이 잘 되고 해서 약물 치료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